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7가지 원칙은 그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본인이 자칭 설득의 대가, 책이 500만 부가 팔렸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연구하고 했던 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지금 20주년이 작년이 20주년이었는데 제가 그걸 발표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기회를 주신 김희섭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책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가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설득과 관련돼서 이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한테 이 내라는 승낙을 받아내는 그 요인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서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설득이 안 될 때가 있답니다.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은 같은 내용인데 방법만 살짝 바꿔봤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승낙이라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해왔답니다. 이분이 행동심리학자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교수 실습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있던 논문들, 행동심리학 관련된 논문들을 엄청 분석을 해서 했고, 또 하나는 독자 경험도 상당히 많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부동산 중개업이나 텔레마케터, 그 다음에 중고차 딜러까지 하면서 이 책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이 칠면조 얘기가 이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데, 어미칠면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미칠면조는 그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기의 보호성이 있는데 이게 칩칩소리라는 거에 보호를 한답니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저희가 어미칠면조라는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나 뭐 비슷하니까. 칠면조의 천적은 쪽제비랍니다. 이 쪽제비인데 이 쪽제비에 참 잔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제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녹음 장치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치 하고 쪽제비가 어미칠면조에 다가가는 연습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어미칠면조가 어서와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겁니다. 박제된 쪽제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미칠면조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 세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답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록 장치가 작동하듯이 어떤 동일한 순서대로 이렇게 작동이 된다. 칩칩 소리가 일어나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알디니 교수가 잘 쓴 말이 유발 요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칩칩 소리가 행동을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건데, 인간도 어떠한 행동을 유발할 때 그런 요인이 있답니다. 아까 요 전에 왜냐하면 누가 얘기했지만 부탁을 할 때 똑같은 부탁인데 왜냐하면이라는 글 하나만 더 들어가도 그게 수긍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 현대사회는 우리 다 아시지만 정보가 넘치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일일이 분석해서 우리가 그거를 대처해 가는 거는, 또 판단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에서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습관이나 경험, 고정관념, 이 무의식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답니다. 치알디니 교수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의사결정의 지름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선택이나 행동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상호성의 원칙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여성이 오늘은 내가 살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제 얻어먹은 겁니다. 제가 볼 땐 뻔합니다. 두 번째, 마트예요. 이것도 먹어봐. 요거 아까 맛있었어? 요거 또 먹어봐. 했더니 나 저거 그만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와중에 자꾸 내가 먹은 거에 대한 부담감이 느끼는 겁니다. 그런 그림을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언가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채의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호성의 원칙은 지금 모든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교환관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 사례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상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파렴치한 인간이나 배은만덕 아니면 무임승차. 너 내가 술을 3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너 같은 놈 안 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호성의 원칙의 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상호성의 원칙을 가지고 제가 느꼈던 것들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호의는 책에서도 있습니다. 먼저 베풀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소에 나가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불쾌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먼저 호의를 베풀면 부탁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개업에서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이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내가 먼저 어떤 호의를 베풀면 분명히 그쪽에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아까 조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되게 크게 느껴서 여기다 적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호의를 많이 베풀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의를 베풀는데 그 받은 사람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냥 괜찮아 먹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반응이 딱 왔습니다. 어차피 네가 베푸는데 그 사람한테 그 부채의식을 왜 없애? 그러지 마. 말을 바꿔봐. 당신도 만약에 나 같은 입장이었으면 안 도와줬을 거야? 이러면 부채의식이 생긴답니다. 같은 거지만 저는 이거 보고 마음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를 했으면은 그럴 생각이 있다면 저는 지금 6개월 차입니다. 11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입니다. 부동산. 근데 실수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러셨겠지만. 근데 저는 그때마다 바로잡은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실수를 바로잡는 게 또 하나의 호의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대방은 실수를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봐라? 괜찮네? 다음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상호성의 원칙에 나오는 것 중에 상호 양보와 거절 양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열심히 읽어도 구분을 잘 못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어떤 부탁을 하나 하면은 그 부탁이 철회될 때 그거보다 조금 작은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부탁을 그러니까 양보라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럴 때 승낙을 얻어내기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게 봤던 거는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니면 그거에 당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때보다 시간이 좀 걸려도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될 때에는 책임감이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일은 실천이 아주 잘 된답니다. 이러한 상호성의 원칙에 대한 이 각각의 원칙의 방어 전략을 치알디니 교수님이 적어놨었는데 한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누군가 우리한테 호의를 베풀 때, 오늘 술 먹자. 내일도, 어제도, 뭐지? 내일도 먹지? 이런 데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선일까? 내가 자꾸 얻어먹어도 돼? 뭔 일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호의 뒤에는 물건이나 뭘 팔려고 하는 목적이 숨어 있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때는 앞에 받은 호의는 그냥 호의로 생각해라. 그리고 그 물건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그 부탁이 정말 내가 해줘도 되는 건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면은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호감의 원칙입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남녀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 호감이 있어 보입니까?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5마리 키웁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웃는 고양이는 저희 집에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 고양이도 그렇고 뭔가 엄청 호감이 어떤 상황에 되게 좋아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호감이라는 감정은
이 사람의 선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아시겠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그 제품이나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다단계도 그렇고 지인 추천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인이 추천을 할 때 그 일을 승낙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매력적인 외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외모만이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능력과 친절, 정직, 심지어는 그 지적인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사성과 칭찬이 있는데 이건 다음 뒷페이지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계 최고의 그 영업사원인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하루에 차를 몇 대씩 팔아서 기네스북에도 올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업 전략은 딱 두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합리적 가격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두 번째는 본인이 상대방들한테 호감이 가는 영업사원이 되는 것이었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그 호감을 업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접촉하고 협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객과 접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부동산 우리도 TM 활동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분들을 사무실로 방문을 유도하면 그리고 사탕 하나 더 주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지금 우리가 불스? 맞나요? 제가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 유튜브나 불스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잠재 고객과의 온라인 접촉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 시간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가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호감도지만 이 주변 공인중개사와의 소통과 유대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조그만 작은 호의라도 베풀다 보면 그분이 경쟁자이면서도 그 어떤 선의의 경쟁자이면서 동료로서 함께 오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깔끔한 외모하고 친절과 전문성 저희가 갖춘다 그러면은 저희는 아까 매력적인 사람이 돼서 결국은 되게 좋은 사람으로 인상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 같은 경우에는 경청보다는 많이 떠드는 스타일이라고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딴 사람이 아니고 집사람 얘기니까 말을 믿어야겠죠. 근데 이 아까 호감에서 중요한 유사성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라고 했는데 혼자 떠들면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얘기하는 그거를 잘 듣다가 나 의정부 살아. 의정부? 나도 의정부인데. 학교가 어디? 나도 어디 나왔는데.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은 제가 몇 번 해봤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바로 친해집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 호감에도 자기 방어를 하는 그 전략을 심어놨는데 일단은 이 발생이 됐을 때 이제 호감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상대방의 부탁 이런 게 생겼을 때 그 사람을 호감을 유발하는 이런 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 상대방이 뭔가 그 뒤에 가져오는 제안이나 이런 게 있을 때 호감과 제안을 분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 내용만 판단을 해서 그 합리적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원칙입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한쪽 방향으로 다수가 직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이걸 지켜보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천천히 쫓아갑니다. 다음 그림은 식당입니다. 한쪽에는 어마어마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아주 기분 좋게 줄을 서고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파리가 날리고 있죠. 근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이 도대체 저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때는 남이 내린 판단으로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일단은 타인이 많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다수가 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으로 인식되고 대체로 유익하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마케팅 중에 인기 꼬리표 마케팅이 있다고 하는데 잘 팔리는 메뉴, 안 팔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 팔리는 메뉴에 가장 인기 있는 짜파게티, 가장 인기 있는 공차라고 인기 있는 꼬리표를 하나 더 붙였는데 잘 팔리는 메뉴에 20%의 매출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도 마케팅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를 들어가면 영화 순위 탑10, 시리즈 영화 탑10, 공포 영화 탑10, 한국인이 좋아하는 탑10 엄청 많습니다. 탑10 시리즈가. 이렇게 지금은 사람이 다수의 어떤 인기나 이런 거 사회적 증거를 가지고 어떤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에서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거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동산이나 시장 흐름, 최근 거래 동향, 어떤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고객들 같은 경우 요즘엔 특히 그러겠죠. 이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야, 매도를 해야 되는 거야, 확신을 못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 시점에서 다수가 움직이는 상황을 근거로 제시해서 설득을 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문의할 때는 고객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가 이런 사례가 적용이 되네, 맞을 것 같네, 그럼 그 사례를 들이대면서 유도를 하면은 더 설득을 시키기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변화에 주목을 한답니다. 이것도 제가 이 대목을 되게 주의 깊게 봤는데, 같은 방향이나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답니다. 어떤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이거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된답니다. 이 사례는 있어서 시간이 많아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래서 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어필하면은 고객도 이거 내가 지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다수가 행동하는 것은 잃는 것부터 얻는 게 맞다고 합니다. 아까 앞단에 있는 그림에서도 그랬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수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적 증거에 대한 방어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일단은 이 증거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해서 맹신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작된 정보인지 한 번쯤 의심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요즘에는 다 온라인 쪽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상품평이나 리뷰 이런 거 보고 판단할 때 그 사이트의 상품평이 아니고 별도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으면은 저희가 좀 사회적 증거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증거의 원칙들은 이 객관적 사실이나 이전 경험, 이성적 판단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권위의 원칙입니다. 그림을 가져왔는데 사진을 첫 번째가 의사, 두 번째가 경찰, 세 번째는 위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막 조정하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권위의 원칙 중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의사 쪽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권위에 대해서 뿌리 깊은 복종심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옛날부터 이런 사회 전반에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이 되게 많았는데 권위가 없다면은 위계 질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계 질서 안에 치안이 유지되고 적군도 방어하고 안정적 거래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배우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결국은 이 권위자, 아버님, 어머니, 형, 선생님이 되겠죠. 이런 분들이 제공하는 정보나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름길을 삼아서 행동을 해왔습니다. 이 권위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제가 제일 많이 생각했던 건 직함입니다. 직함하고 복장인데 직함은 획득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 중개사 자격증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명함 뒤에 엄청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획득하시 엄청 어려웠을 텐데 이거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복장은 우리가 경찰 복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잘 따라간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이 가는데 여보세요,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절로 가세요, 저기 지금 큰일 났어요 얘기하면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가서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경찰이 서가지고
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바로 돌아가겠죠. 이게 복장이 가지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거 잘 차려입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고 전문가 이미지가 형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부탁할 때 승낙을 받아낼 확률이 크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상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양복을 처음으로 입고 와봤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자 곁에 가면은 우리는 얻는 것이 많습니다. 돈도 벌 수 있고요. 지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 요구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경우가 그래서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뢰할 수 있는 권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전문 지식과 신뢰성이 기반이 돼야 되고 합니다. 이 전문 지식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수강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는 유능하다는 평가뿐만이 아니고 친절하고 우호적이라고도 합니다. 책의 사례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둘이 상호 얘기를 하다가 저 교수인데요. 그 평상시에 한 사람이 열심히 떠들다가 그 말 한마디에 쓱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열심히 듣는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인데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이 전문적인 정보를만을 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답니다. 그들이 나한테 신뢰받는 정보원이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현실 그대로 정확히 설명해 주는 거에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어떤 분이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물건에 대해서 중개할 때 물건에 대해서도 단점이 있다면은 반드시 미리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파트 단지에 초등학교가 25분 걸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결국은 고객들은 알고 와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안 알리려고 하다 보면은 미리 그냥 알리고 하면 그렇죠 하고 인정을 벌써 하고 이 사람은 신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건의에 대해서도 자기 방어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건의의 어떤 증표들은 위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징물은 우리가 이 명함이나 이런 데 집중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권위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교수인데 경영학과 교수인지 내가 원하는 건 심리학인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학자 교수가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권위자 같은 경우에는 진정 진실 있게 행동하는지도 보고 결정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저희가 역시 부동산만 하는군요. 다른 투자 안 하시는군요. 9,450만 원, 9,500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포켓몬빵 아세요? 2022년까지 유행했죠. 어떤 여성이 포켓몬빵을 꺼냈는데 거기에 뮤츠라는 스티커가 나온 겁니다. 포켓몬빵을 내가 이것 때문에 찾아봤어요. 1,500원이에요. 이 뮤츠 스티커 얼마 하는지 알아요? 온라인에서 5만 원에 거래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희소성이라는 건데 원하는 물건이 이게 희귀해져서 구할 수 없을 때는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활용도보다도 이 희소성이 물건의 가격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희소성의 원칙의 근간이 되는 경우는 책에서 손실회피 경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얻는 것보다 물건을 잃는 것을 더 꺼려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자원을 쓸 만큼 있을 때 더 확보하는 것은 생존에 아주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원을 갖고 있다 잃어버릴 때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치알디니 교수님이 얘기했으니까 맞겠죠. 그리고 이 희소성 원칙에 대해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여기서는 입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겠죠. 입수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가치 있다고 사람은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 때 많은 사람들은 내 자유가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유지 욕구가 자꾸 발동이 된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싶어지고, 이런 희소성 원칙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한정 판매와 마감 시한 전략을 가지고 어떤 고객들을 사로잡는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 홈쇼핑으로 봤습니다. 여기에는 수량을 일단 우리 몇 개만 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만 합니다. 구매 수량을 그리고 실시간으로 몇 개씩 팔리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어떤 판매를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거를 유발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희소한 그 대상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면 강력한 구매 동기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좋은 매물이 있을 때는 구매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경쟁을 유도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은 경쟁심이 유발되면 그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 물건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경쟁 상대에 집중하게 된답니다. 이기고 싶은 그런 게 생긴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희소성의 원칙에 대한 자기 방어 전략도 있는데, 일단 이 희소성 원칙이 작동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소유 욕구, 자유의지가 박탈되는 것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마비된답니다. 갖고만 싶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먼저 논리적으로 분석을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답니다. 내면의 감정을 인식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것이 진정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하고자 저거를 얻는 건지를 자문해 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갈망하는 이유가 정말로 소유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 때문에 한다면 구매를 해도 절대 손해가 안 된다. 그 만족감을 살면 되니까. 단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희귀하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더 맛있거나 더 가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충동 구매 같은 거 할 때에는 아주 조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엔 일관성의 원칙입니다.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사진이 있다는 게 희한했습니다. 같은 여성인데 한쪽은 나 오늘 너 너무 좋아. 야, 우리 사랑하지, 너 좋아. 두 번째는 나 너 싫어. 며칠 사이로 바뀝니다. 이 남자 어떻게 할까요? 짜증나겠죠. 두 번째입니다. 이 상사가 부하 직원들한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의 사진에는 상사가 같은 상황에서 칭찬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일관성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일관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 본인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내가 일관적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은 대충 사는군요, 그냥. 대충. 일관성 있는 사람은 신뢰감이 있고 정직하고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경솔하고 변덕적이고 정신장애가 있다는 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입장이나 조그만 어떤 거에 태도를 정하면 그에 맞게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네 우리가 해가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람하고 있을 때 조금 더 다른 거에 더 큰 거에 나도 모르게 승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설득의 달인들은 이러한 사소한 네네 하는 입장 정립을 되게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똑같았습니다. 일관성 덫에 걸려서 원치 않은 일을 승낙할 때 정말 이거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합니다.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후회하지 말고 상황을 꼭 재판단해 보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런 입장 정립을 했지만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고서 벗어나는 게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책에서 재밌는 거는 50세 이상의 사람들하고 개인주의자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성향이 너무 강하답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는데 여기 50대 안 되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 분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 사소한 입장 정립이니까 앞으로는 서로 조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대감의 원칙입니다. 이 연대감의 원칙은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대감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우리 독서지향 얼마나 연대감 강합니까? 그래서 MT도 갑니다. 저 갔다 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가는 것 하나로 연대감이 형성됩니다. 우리 독서지향 9년까지 연대감 갖고 달려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연대감의 핵심은 우리입니다. 단어 하나 표현하면 우리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독서지향 대표님들 우리 모두가 우리 저기 회장님이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북, 원액션 이거에 정체성을 같이 공유하고 실천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그죠? 칭찬해주고 아픔은 다듬어주면서 30주년 될 때까지 우리 함께 가는 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지막에 발표를 마치며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 그 마무리 멘트를 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대로 따왔습니다. 설득은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치알디니 교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득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득을 잘하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자기 일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인정한 사랑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진심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설득의 원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용해서 반드시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